재윤경 노정열의 경제 60분 오늘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거는 주로 이제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에서 1년 동안 정책을 평가한 토론회 내용이었고, 이 두 번째 자료들은 민주연구원에서 좀 전에 말한 정태우 의원이 현재 민주연구원장인데 하나하나 이 지표를 분석해 가면서 1년 동안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수치와 통계로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올려지는 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수출 강국이라 그랬고 대한민국 K 이 상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미지도 좋았고 그랬는데 1년 안에 네. 아무튼 저는 많이 망가진 것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중국과 이렇게 이념적으로 무역 따로 이념 따로 가야 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감없이 표출한 게 후보 때도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중국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니까요. 아니 일부는 싫어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을 그냥 좀 적대시한 게 아니라 모멸감이 들게 만들어주는 그거는 더 큰 반한 심리를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소비자들도 아니 그 대통령이 상대국 대통령이 그렇게 경멸하듯이 그런 표현을 자주 쓴다면 진짜 그 말씀 듣고 쓰고 싶지 않겠어요. 진짜. 네, 당연히 거기 소비자들의 이 반한 심리. 원래는 이제 그게 이제 혐한까지 있었죠. 혐오까지 네. 가고 있는 거죠. 반환해서. 네. 그래서 당연히 지금 최대 흑자국이었는데 최대 적자국으로 돌아서 버렸잖아요.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중간이 없어. 극단이야. 네. 네. 검찰권도 중간이 없고 극단으로 아니 간 거고. 거의 뭐 그 마술사 같아요. 예. 얼마나 잘못 거꾸로 갈 수 있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뭐 이런 마술사 같아요. 도표 보시면 조금 확대를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말하는 숫자 드립니다. 이제 무역 수지에 관해서 14개월째 적자, 또 세수가 20조 원, 이대로 간다면 20조 원 넘게 펑크가 날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문제고,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윤석열 들어와서 아까 말씀하신 초부자들만 그렇죠. 감시한 건데 네. 그것도 역시 네. 또 그렇죠. 달리 보면 네. 결과적으로는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닌 거죠. 또 다른 어떤 그 투자 수익의 기회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삼성전자도 그 반도체가 이렇게 주주들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지금. 네. 그러네요. 네. 세금 반도체가 좀 뭐 깎아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세금이라는 거는 차라리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거거든요. 많이 낼 수 있는 게 좋은 상태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많이 낼 게 아니었던 거예요. 소득이 줄어서. 아, 그것도 그 일부 깎아준 거죠. 네. 그 말씀 들으니까 참 그래서 보면은 네. 이제 그 윤석열 정부 1년 뭐 제일 그 1년 동안 1%대 경제 성장률, 우리 문재인 정부 때는 4.1% 성장을 했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네. 세계 경제 탓을 하는데 세계 경제는 유지를 하거나 살짝 또 상승세예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객관적 통계입니다. 네, 네. 세계 경제 탓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야. 지금 글로벌 성장률 회복 추세인데 네. 우리나라만 하락세로 계속 가고 있고요. 그래프 보면 이렇게 쭉쭉쭉쭉 떨어지는 어우, 게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네. 그래서 통계 발표 이후 역대 6번째로 낮은 경제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참 심각하죠. 뭐 성장률이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해줘야 네. 우리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몫이 있는데 네. 성장률 자체가 이렇게 1%대로 되고 또 세계 IMF라든가 각종 기구들에서 대한민국 OECD 이런 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성장률 고치고 있어요. 더 떨어지는 걸로. 네, 네. 예, 지금 창피한 IMF나 이런 노릇입니다. 데도 하향 조정하고 있죠. 예, 창피한 전망치 노릇이라고요. 자체를. 그리고 보면은 무역 수지 우리 문재인 정부 초기에 흑자가 679억 달러였거든요. 달러입니다. 네, 흑자입니다. 흑자. 그러면 거의 거의 700억 달러. 예. 700억 달러면 거의 한 100조? 그렇죠. 그렇게 되네. 네, 1,300원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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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겁니다. 네. 뭐 1년 예산 뭐 6, 700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700억 달러니까 거의 1000조죠, 1000조. 700억. 1000조. 네.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근데 적자가 600억입니다. 587억. 그러니까 참 그리고 2023년 들어서서는 11년 만에 아까 말씀하신 경상수지 적자. 예. 그것도 2개월 연속 그러고 있다는 게 되게 심각하고요.
이것도 이제 최근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우리 금리를 동결했잖아요. 예. 예, 무역 수지도 적자고 또 경상 수지까지 적자인 거는 또 자본 시장에서의 문제도 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아무래도 미국의 그 금리와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의 금리 차가 이제 높다 보니까 금융통화위원회는 아마 이게 그 기준금리를 더 올리지 못한 게 좀 전체적인 그 지금 현 정부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물가 상승률이 좀 그래도 조금 안정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안정된 게 아니죠. 뭐 전년 동월 대비 거의 이제 여전히 4%대. 예. 작년에도 물가가 안 오른 게 아니었는데 예. 전년 동월 대비니까 작년 이제 한 3월 대비 그게 4% 정도 된다. 집권한 이후로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물가가 그 치솟고 있었던 건데 우리도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사실은 기준금리를 그래도 미국하고 이렇게 큰 격차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자본이 빠져나갈 우려도 있는 거죠. 악순환이에요. 네, 어느 정도 1년 차가 이렇게 뭐 27, 8 나오고 네, 30, 뭐 잘해야 30 초중반 나오면 이 경제 지표를 운용하기 위해서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못 하는 거죠. 네, 예. 더 떨어질까 봐. 네,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네. 에휴. 반도체 수출도 지금 이제 적자로 돌아서서 네, 41%, 41.5%. 아니, 100만 원 벌던 거 네, 60만 원 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빠진 네, 겁니까? 네, 반도체 수출이. 네. 참 한심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이제 지적을 했었는데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 IRA라고 하는데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반도체 지원법 여기서 아마 우리나라가 제대로 못 챙겼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 또 그거 풀어보겠다고 미국 가서 욕이나 하고 와서 욕받다 진짜. 예, 뉴욕이라 새로운 욕을 네. 하고 가는 거. 그야 소리 새끼들이 지금 안 해주면 바이든은 좀 팔아서 어떡하나 이러고 있어. 네. 아, 탄핵감입니다. 탄핵감. 너무 수준이어가지고요. 진짜.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그 있어 왔기 때문에 결국은 반도체 수출에 있어서도 좋을 리가 예, 없죠. 상당히 예, 타격을 입었다고 봐야 되고요. 그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윤석열 리스크가 너무 커요. 네, 너무 커요, 지금은. 예. 대통령 리스크가 거기에 김건희 리스크도 있죠. 네. 한동훈 리스크도 있죠. 네. 나라가 엉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그 PF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네, 네. 그래서 이 부동산 관련한 이금융권의 그 투자 현황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이금융권의 그 이 PF 그 잔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금액이 한 90조 정도 되는데,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증권사가 한 40여 조 정도 그 되거든요. 증권사는 한 4조 원 정도, 40조 정도 이제 보험사가 그 PF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그 증권사 같은 경우 연체율이 8%가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연체 금액이 3천억이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3천억씩은 다 넘었더라고요. 예, 연체 금액이. 못 갚은 돈.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했는데 회수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당연히 뭐 부동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분양 자체가 우려가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증권사는 특히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PF를 증권사가 주로 많이 하는 게 그 실제 인허가가 떨어져서 바로 이제 필요할 때. 아니 공사가 들어갈 때. 준공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네. 그 전에 전 단계. 그림만 보고 네, 그때 들어가는구나. 토지 그 브릿지론이라고 하는데, 아휴. 네, 그러니 뭐. 약간 좀 그 기업 평가에서 조금 점수가 안 좋은 신용 평가가 낮은 그 캐피탈사나 예. 증권사들은 이런 데 좀 투자를 많이 했어요. 이 브릿지론에. 근데 브릿지론은 말 그대로 이렇게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안착이 되기 위해서 그 필요한 토지 매입이나 뭐 이런 거에 필요한 자금이거든요. 초기 예, 비용들인데. 그거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다 끝나서 인허가도 되고 그다음에 시공사도 선정이 되면 이제 시공사 보고 이제 본 PF 해서 이제 금융권들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런 본 PF가 들어오면 그 이 본 PF로 브릿지론을 상환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시작도 안 되는
데가 많은 거죠, 지금. 아유, 예. 아니 시민들에게 이렇게 절반 넘게 돌려준 사업을 배임으로 몰고 가니 이 개발 사업의 이미지도요. 정말 검찰들이 너무 날뛰니까 네, 네, 맞습니다. 대장동이니 네, 백현동이니 네, 아니 누가 네, 필요한 것이거든요. 네. 사실 필요한 거는 필요해요. 개발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네, 네, 개발 만능주의도 문제지만 개발 절대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건데 네. 이렇게 몰아붙이니 누가 하겠냐 싶어요. 이거를 다 사실은 조금 마치 검은 돈으로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네, 하니까. 그래서 이 경제 쪽하고 이 금융 쪽 자본시장 전문가들은요, 지금 아주 속이 타들어간다고 타들어가요.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모든 개발 사업 PF가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 10개를 하면 그 중에서 대박이 한두 개 나는 거고, 나머지 나머지 거의 8개 그냥- 손실을 본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예, 똔똔이도 아니고. 시작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박 터진 걸로 나머지 손실을 메꾸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백현동이나 대장동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렇게 고수익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못했는데. 왜냐하면 그걸 처음에 기획할 단계에서는 부동산 전망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예, 부동산 시장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이제 코로나 때 금리를 딱 떨어뜨리니까 이것과 맞물려가지고 부동산에 투기 자금이 몰리면서 이게 분양가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률이 높아진 거죠. 예. 예, 원래 예상 수익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거죠. 아유, 그래서 걱정입니다. 이 성남시에서 예상 수익의 거의 대부분을 가져간다고 날강도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기들은. 예. 김만배가 아주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네. 공산당 소리까지 해가면서.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마치 이렇게 엄청난 초과 수익이 발생한 것 자체를 비난을 하면 예, 그러면 수익은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누가 그러면 이런 개발 사업에 뛰어들겠습니까? 이게 딱 이렇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말 그대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하이 리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이 리스크가 있어요. 고위험도 있고 네. 고수익도 있는데 네, 거기에서의 그 움직이는 자본 시장이 이 작동 방식이 있는 건데 이렇게 대장동, 백현동 계속 공격을 하니까 그런 자본들이 다 멈춘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지금 이제 더 이상 뭐 개발을 지나치게 하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것도 필요한 때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더 심하게 이런 절벽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증권사의 이런 브릿지론이 본 PF로 연결이 안 되는 데에는 그 새마을금고도 네. 지방에서 그렇게 터지는 게 오피스텔 그 이제 이 PF를 했는데 공사 시작도 못 하고 있는 뭐 이런 일들이 이제 결국은 금융사들의 그런 재무 건전성을 아주 급격하게 악화시켜서 상당한 이제 경제 리스크. 예. 그래서 하반기에는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그 내년 총선 나는 솔직히 민주당은 잘 이길 거라고 생각한다. 크게 이길 거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지금도 어려운데 예, 하반기에는 굉장히 큰 사건들이 대형 사건들이 많이 터질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정부가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추경호 씨는 입만 열면 전 정부 탓을 매하고 아니 그러니까 참 황당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예, 고맙기까지 해요. 그래, 그래. 우리 무능하다, 우리 찍지 마라, 막 그렇게 그러면서 했는데. 예, 막 민주당 선거운동을 그분들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엑스맨으로 보기에는 네. 너무나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있고요. 전 정부 탓을 해도 아니 전 정부 때는 좋았던 지표들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네, 전 정부 때는 그 다 흑자였고 그리고 얼마나 그 K브랜드의 가치가 완전히 좋았죠, 진짜. 상향가를 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K뷰티, 요즘에는 K푸드까지 갔거든요. 예. 그래서 김치가 그렇게 잘 팔린다고 하고 이제 미국에서 월마트에 김치 상품이 진열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김치 냄새 난다고 한국 사람 타면 그랬는데 네. 지금은 김치가 그 코로나에 그 건강식품으로 등극돼서 K푸드라는 것까지 끌고 나왔는데. 가는 견인하는 예. 그런 시장을 견인하는 데까지 갔어요. 근데 그게 다 뭐냐면 이전에 우리가 탄핵 이끌고 그리고 또 촛불 시위하고 그 국민들의 아주 높은 국민의식, 시민의식 보여준 것도 놀랐고 거기에 K-팝이 또 같이 결합이 됐고 이게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리아 하면 다 좋은 거예요. 국군이 융승했다는 말을 하는데 네. 융성했는데 네, 갑자기 이게 1년 만에 1년 만에
아니 저 나라는 왜 멀쩡한 그 대통령을 그 안 뽑고 갑자기 예, 트럼프보다 더 K 트럼프를 예, 능가하는 사람을 뽑아놓고 갑자기 왜 그랬을까 궁금해할 검사들이 정도로. 판치는 나라가 됐고, 네, 네. 그러니까 검사들의 이런 칼춤이 경제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는 악영향을 끼치죠. 그리고 검찰들이 이제 어쨌든 오랜 시간 동안 범죄자들만 검사들이 이렇게 상대해 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인문학적 그 소양이라든가 경제를 바라보는 식견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많이 부족해요. 수사라는 거는 과거지향적이고 네. 네거티브 네, 네. 부정적인 거예요. 네. 기소를 한다는 거, 그죠? 형성적이거나 미래지향적으로 생산을 하는 지향 오리엔테이션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뭐냐면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수사의 객관성을 상실한다고 해서 사람을 안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점점 뭐냐면 소시오패스처럼 예, 이 직업 사고가 작동할 수밖에 특성이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동정심을 가져도 안 되고 왜냐하면 범죄자 중엔 딱한 사람도 있기도 그렇지, 하거든요. 물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다 사실은 제거하고 어떤 판단을 하는 트레이닝을 너무 오랫동안 받다 보니까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어쨌든 그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만 아는 거야. 너무 아는 게 없어요. 근시안적이고 네, 너무 아는 게 없고. 사회학적으로 훈련된 무능이라 근데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주요 그런 대통령부터 이런 리더들이 돼 있다는 게 대한민국으로서는 대단히 큰 비극입니다. 네. 네. 듣고 있나요, 이복현 씨? 결국에 이런 것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통화위원회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역할이 중요한데 네. 1년 동안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고요. 네. 일반 시민들의 이자 폭탄도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글쎄요, 우리가 잘하라고 응원은 못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내년 총선 때 이렇게 올 가을 겨울에 터질 것들이 있으면 고통은 심대하나 네. 총선에서 판을 더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사실 못해서 이기는 걸 바라기에는 너무나 시민들의 삶이 힘든데 네. 어쩌겠습니까? 제일 야당이라 할지라도 대통령 중심제 국가고 관료들을 움직이는 장관들은 여당의 몫인 걸 어떡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뽑아준 우리 애청자분들 말고 충청남 북도민이 뽑아준 김태흠 지사, 김영한 지사, 김진태 지사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김진태 건도 나와 있어요. 네. 신용정책 그 채권 시장이 어쨌든 뭐 다들 아시겠지만 김진태 도지사의 그 사고로,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살피고 보고 전체적인 그 이 환경에서 가능한 패를 던지셔야 되는데 그냥 막 던져버렸다가 저는 그때도 참 놀랬던 게 그랬는데 그 와중에 해외를 나가시더라고요. 그랬죠. 네. 베트남인가 어디 가서 네, 해외를 나가시고. 불 와중에 앞뒤로 골프 연습도 하고 네. 네. 참 비판이 약간 있긴 한데 민주당 지자체장이 이랬으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우 난리 났 난리 났을 겁니다. 네. 그죠? 네. 왜 이렇게 편파적이고 기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우리 이번 찍으신 분들 비판 대열에 동참해 주시고 내년 총선 때 그래 돌이켜보면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가 좋았습니다. 75년 동안에. 아니 그때가 어쨌든 복지 제도도 획기적으로 많이 공무원들도 열심히 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을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깔아놓으셨고, 정보통신도 깔아놓고. 네, 정보통신도 깔아놨고, 그래서 IT 강국, 우리 먹거리를 뭐 하여튼 뭐 수백 년의 먹거리를 다 기반을 닦아놓으신 거니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도 어쨌든 경제 성장률이 꾸준히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 그때는 막 겨우 4%냐 막 겨우 네, 5%도 못 넘는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나라 망한다, 뭐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아유, 예, 지금 1% 참 한심하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은 어쨌든 우리 국민들도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의 또 재능이 그냥 글로벌하게 남발했던, 예. 터지는 그런 K 브랜드가 정말 예, 그런 각광받았던 시기인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키우는 건 쉬워도 망치는 건 순식간이란 말이 순식간에 망치. 집안도 그렇지만 네, 네. 나라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그랬거든요. 네, 순식간에 망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네. 이거는 세번 거짓말인 것이죠?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순식간에 많은 아유. 것들을 거꾸로 되돌리더라고요. 네. 저 지표 저희 방송으로 보시면 차근차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지기도 싫습니다. 사실은 저도 봤는데 자료 주신 거 네. 화가 나서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알아주시고